여러분 반갑습니다. 북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가난하다. 째지게 가난하다입니다. 가난하면서도 횡패를 부리는 그 광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960, 70년대만 해도 북한은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전에 60, 70년대에 평양의 기적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모를 것이다. 그런데 60년대 아시아 최고 부유 국가 중에 하나였던 북한이 어떻게 오늘날 모습으로 전락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말하겠습니다. 북한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국가로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중동의 석유 대국을 따라잡지는 못하지만 풍부한 자연경관 자원과 다양한 광물 자원 매장량도 놀랍습니다. 특히 철광 함량은 아시아에서 제일 많고 석탄, 삼림도 많습니다. 북한은 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했을 때 이런 공업을 모두 북한 쪽에 두었다. 특히 한국전쟁이 끝난 후 중국과 소련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지원했다. 그래서 북한은 그런 지원에 힘입어 경제가 신속히 부상하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도 맞물리고도 하다. 미국과 소련 양대국이 주도하는 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양대 진영은 편가르기를 하며 자신의 진영에 속한 나라들을 필사적으로 원조했다. 미국은 마샬 계획을 설립하고 자신의 동맹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소련도 질세라 경제상호협조위원회라고 불리는 것을 세우고 자신의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소련은 동유럽에 중심을 두었지만 19세기 60년대 소련과 중국의 관계에 약간의 균열이 나타났고 중국에게 일종의 고립주의를 시행했는데 공산진영에서 누군가 중국과 가까우면 그 사이에서 이간질을 많이 했다. 소련은 중국이 북한과 베트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며 질투했습니다. 중국과 소련은 힘겨루기를 하며 은밀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은 중간에 있었고 쌍방으로부터의 원조는 매우 활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원조 경제 덕분에 조선은 시장 경제나 계획 경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농담으로 말했다. 북한은 5개년 계획을 세웠고 광물 자원과 함께 소련의 기술, 중국의 원조를 기초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5개년 계획은 초과 달성되었고 공업 생산은 2.5배 증가했습니다. 국가의 GDP는 25% 이상을 유지하였는데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아시아에서 일본의 버금가는 공업 강국이 되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매년 북한에서 공업용품을 수입해야 했다. 지난 세기 70년대에 이르러 북한은 이미 식량의 자급을 완성했다. 또한 70년대 말에 농업공업화를 완성했다. 그러나 지난 세기 80년대에 이르러 북한의 경제는 갑자기 멈췄다가 빠르게 내리막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원인 중 하나는 소련이 오랜 냉전을 치르면서 경제가 점점 나빠지고 정책을 축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외 원조를 줄이고 외부 원조를 줄였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점차 위축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원인은 우리가 앞서 언급한 이 호조회는 지금의 유럽연합과 비슷합니다. 이 소련이 주도한 연합을 계획 경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소련은 내부의 이 동맹국들을 하나로 연합하여 이런 통일된 기술 분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소련은 어떻습니까? 자연이 가장 좋은 것은 자신에게 남겨두었는데 대표적 산업으로 우주 산업을 만들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한 나라가 TV를 만들면 다른 나라는 냉장고를 만들고 또 다른 나라는 전기밥솥을 만들고 이 세 나라는 서로 자신들에게 배정된 임무 때문에 싸우지 못하도록 소련이 견제했다. 소련은 자원들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이익을 배분했다. 듣기엔 합리적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소련은 미국과 냉전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수입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생산된 물건의 질량이 형편없이 생산하더라도 모두 팔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선택권이 없다. 그 제품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기 때문이다. 경쟁이 없으면 진보도 없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물건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유럽이 만든 제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와, 텔레비전이 칼라가 있네.
냉장고도 공간이 여러 층으로 나뉘어 편리하네. 정의밥솥은 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죽과 반찬도 할 수 있는 다기능이네. 어느 나라가 어떤 물건을 생산할지 소련이 결정했습니다. 불합리한 분배였습니다. 소련과 좋은 관계를 맺는 나라는 좋은 조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헝가리는 많은 알루미늄을 생산하지만 가공할 수 없었습니다. 헝가리는 알루미늄을 다른 나라에 출하하고 완성된 제품을 높은 가격에 다시 사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불만이 발생했습니다. 80년대에 들어 모순이 폭발하며 동유럽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소련이 붕괴되었고 러시아인들은 무기와 우주왕복선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일상 제품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러시아는 탱크와 대포를 고철로 중국에 팔고 물자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이런 생활물질을 교환하는 것은 경제공조위원회의 큰 단점이다. 그러나 비록 폐단이 있지만 북한은 오히려 이 체계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는 원래 농업 위주였기 때문에 경제공조위원회의 붕괴는 곧바로 북한 경제의 붕괴가 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가 빠르게 쇠락한 가장 주요한 문제는 바로 자기 인식에 편차가 생겼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지금의 경제 성장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고 결코 소련과 중국의 도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 것이다. 마침 그때 북베트남이 미국을 쫓아내고 베트남 전체를 통일시켰다. 베트남에 비해 우리가 뭐가 부족한가? 북한은 자신이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고 착각에 빠진 것이다. 하루빨리 통일 과업을 이루고자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소련의 거절을 당하자 베트남도 혼자 통일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무언가 니네가 안 도우면 우리가 하면 된다. 북한은 이때부터 대량으로 무기를 만들고 군에 대량의 경제를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때 북한의 식량은 비록 자급자족할 수 있지만 장호가 제한되어 있다. 그 남는 식량으로 전시량을 비축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다. 북한은 국제 외화를 사용하여 군사 비축에 보태려고 하였다. 마침 그때 소련은 국내 식량 생산이 감소하여 국제적으로 대량의 식량을 수매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국제 식량의 가격의 급등으로 결국 북한은 식량을 많이 사지 못했다. 당시 북한은 볼보로부터 차량을 외상으로 차량을 구매했었다. 그래서 빚을 요구하러 왔으나 지금 자동차는 거의 폐차 상태가 되었고 그 돈은 아직 받지 못했다. 볼보는 유일 피해 대상이 아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이 산 모든 물건값은 모두 갚지 못했다. 북한은 또 자유무역 허가구역을 설치해 많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끌어들였다. 결국 투자한 돈은 벌금으로 물리거나 그냥 몰수당했다. 이러한 일들을 거쳐 1980년대에 이르러 북한의 국제적 신용 등은 급락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당시 북한은 전쟁 준비를 위해 산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생산을 확대하고 했지만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원래 경작에 적합하는 기본적으로 모두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명령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계단식 논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나무를 모두 베고 식량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원래 식량을 재배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개발하면 비료를 힘껏 불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70년대 말에 북한의 식량은 대규모 비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비료의 소비량의 상승으로 얻은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소련의 원조 감소로 인해 비료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자 식량 생산량도 따라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많은 자연자원들을 갖고 있지만 유독 석유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시대에는 석유가 산업 발전의 명맥이었습니다.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석유 수출은 바로 90%로 감소했고 이때 북한의 외환 보유도 거의 소진된 상태였고 또한 미국의 경제 봉쇄로 기본적으로 이 세계에서 아무도 북한과 장사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원래 강력한 공업국이 순식간에 농업국으로 변했다. 수많은 기계가 있지만 작동할 수 없다. 그리고 더욱 북한을 붕괴시킨 것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시작된 연속 3년간의 자연재해였다. 북한의 경제를 완전히 타격시켰다. 1996년까지 북한의 식량이 정점 시기에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 대량의 인민이 굶어 죽었다. 북한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의 행군 시대를 열었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북한의 가장 핵심적인 군수공업 부문의 엔지니어들이 모두 굶어 죽었다.
심지어 북한의 가장 핵심적인 군수공업 부문의 엔지니어들이 수천 명이나 굶어 죽었다. 사실 91년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북한은 미국에 굽어들었는데 미국의 무시를 당했고 오히려 북한에 대해 더욱 격렬하게 대규모 제재를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틀림없이 북한을 사각지대에 몰아넣었다. 당시 김일성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이념을 창설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운 정치이다. 당시 지도자는 군사 수요를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추진력으로 삼고 국방공업을 국가 경제 발전의 기간 산업으로 삼았다. 그래서 대규모로 군수공업에 투입하였다. 국방이란 핵무기를 의미한다. 미국이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는 대량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 소련 붕괴 이후 갈 곳 없는 핵과 미사일 전문가들이 투입되었다. 마침내 1998년에 북한은 전국의 힘을 동원하여 핵무기와 우주에 닿을 수 있는 로켓을 만들었다. 북은 소모전에서 미국과 한국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그냥 자주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과 한국에 겁주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게 큰 소리 치는 건 또 이유가 있다. 맨발인 사람이 신발 신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없으니깐 네 죽고 나 죽고 해보자는 식의 협박을 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핵무기인 것이다. 재래식 무기로는 근본 한국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것도 결국 현대 전쟁 경험이 없는 북한군에 대한 훈련 목적도 있는 것이다. 속담에도 많은 깨달으면 많이 돕는다고 한다. 북한 경제의 쇠락 원인은 많지만 회복을 방해하는 원인은 하나. 자신의 위치에 대한 망상에 빠져 있다는 데 있다. 북한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다. 바로 핵을 버리고 한국과 자주 평화 통일을 하는 것이다.